보통 범죄는 몰래 저지르지 않나요? 저는 어제 뉴스를 보고 대놓고 범죄가 보도되고 있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적 공천을 일삼는다는 등의 이유로 물러나라고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렇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데요. 2015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친박 인사를 밀어넣으려 전략을 짜다가 이죄로 징역 2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형사재판 법정에서 검사가 마지막 구형을 하며 읊은 논고는 다음과 같았죠.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서 자유민주주의,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하였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시 논고를 낭독한 서울중앙지검, 그 검사 조직의 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가요? 아니면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인 건가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뉴스를 보며 억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2024년 1월 23일 정치보복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양문석 언론학 박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박사님 너무 춥습니다.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날씨도 춥고. 예, 피곤해 보이시는데 예비후보 등록하셨죠? 예, 정말 가까스로 천신만고 끝에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야, 박수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3번의 출마를 했었잖아요. 총선 2번, 도지사 1번, 3번의 출마를 했는데 예비후보 등록까지는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갔었거든요. 네. 경남 정치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견제와 투서와 온갖 방해 공작을 수도권 정치에 오면서 실감하고 체감하고 이 정도였냐라고 할 정도로 제가 표현하는 천신만고 끝에 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라는 게 이 예비후보 등록이 감격스러울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방송 끝나고 듣기로 하고요. 비방용인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양 후보님 오늘 하루 양 예비후보님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자, 어제 하루 뜨거웠던 뉴스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박진영 부원장님, 이거 약속 대련이라는 말도 있는데 뭐 약속 대련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약속 대련이 아니고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추론의 영역이라든가 평론의 영역이 아니고 정보의 영역인데요. 이제 여권 관계자들이라든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어보면요,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한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이 자르려고 했던 막장 드라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통령 가족들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약간 취재를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들리는 말은 진짜다. 그리고 그 가족, 뭐 김건희 여사겠죠? 굉장히 그렇죠. 네. 분노했기 때문이다. 이 뭐 보수 어제는 약속 대련이다라는 이렇게 너무 안 믿기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벌써 내친다는 것이 안 믿겨서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뭐 여러 언론 사설 등등을 보면 뭐 조선일보에서도 둘 다 확전을 피하려 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게 진짜 갈등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택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약속 대련이 아니었던 것 같았고요. 너무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양측에서 이제 거친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많이 화가 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했지만
스타일이 그냥 직구를 던지는 스타일이고 지난번 그 마포에서 행사 그날이 이제 공교롭게도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 그날이었는데 또 예, 그날 JTBC.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포를 이제 출마 뭐 일종의 지지선언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뭐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용산의 이제 견제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사실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오르려고 했는데 후반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예. 국민의힘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보다 많이 높다 견인을 해주는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못했잖아요. 예. 세종시정안 원안 논란이 있을 때도.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사실 뭐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내칠 수 있다. 그리고 바꾸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뭐 그런 과정의 모습들이 이번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약속 대련은 아니었다. 예,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약속 대련 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려고 하면 처음에 촉발점까지 기획이 되고 그것들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치고받고 하면서 전략적 탈출구까지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예. 전략적 탈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 그리고 촉발점은 이 줄리언니 마리 앙뚜아네트 네. 마리를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어, 줄리 언니 마리 앙뚜아네트? 예. 줄리의 언니 마리. 예. 이제 이렇게 지금 줄리의 언니가 말씀하시기를. 진짜 이 예능을 자꾸 이 다큐를 다큐로. 봐보니까 후보님 제가 말씀하세요.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했던 아주 그 핵심적인 단어가요. 난잡한 사생활이라는 표현을 직접 표현을 합니다. 그랬죠. 여기가 선을 바로 넘는 지점이었고 여기서부터 한동훈이 김경률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까지 적어도 오늘까지 변함이 없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17일부터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거의 일주일에 가까워지는 시점까지 이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변화가 없다. 두 번째, 극우 유튜브하고 이직 선동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이직 선동 언론하고 결이 달라요. 극우 유튜브들은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는데 이직 선동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결을 달리하면서 한동훈이 옳은 것 같은데 파국은 안 된다. 지금 이 스탠스거든요. 예. 한동훈이 옳다. 한동훈이 할 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권 내에서 그 대립은 파국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슬슬 끌고 가고 있는 결이 다르죠. 그 다음에 영남과 수도권이 달라요.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할 말 한 것 아니냐. 명품 백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털고 가야 된다. 털고 가야 된다 여기에서라고 하는 입장이 강력하게 나오는 반면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했던 영남 의원들은 이게 함정 취재다라고 하면서 계속 대통령실의 입장을 옹호하는 즉 세력과 세력 간의 패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리얼 패싸움이 붙었다. 수도권과 영남권의 패싸움이 붙었고 그다음에 언론판에 있어서 극우 유튜브와 그다음에 이 잔존 미디어들, 레거시 미디어들, 이직 선동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이직 선동 언론의 패싸움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약속 대련 짜고 치는 곳에도 세상에 그 정도의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현재의 윤석열의 국정 지지도를 이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국힘당이 완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의 지지율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완패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기류가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뭐냐면 윤심의 바로미터 찐윤으로 불리는 이용 의원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단체 텔레그램 방에 이 기사를 올렸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충돌. 그랬더니 그럼 보통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제해야지 등등의 여러 따라올 만도 한데 아무도 반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 정도만 갈등이 있으면 봉합해야지요 정도를 올리고 아무도 이용 의원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쪽으로 지금은 줄을 서겠다라는 의원들의 반응으로 봐야 될까요? 그 정도는 아니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손을 들어준 사람들이 한 7, 80% 된답니다. 맞네요. 네. 뭐 절대 다수랍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권 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이게 의원 단톡방이지 않습니까? 예. 대다수가 또 영남권 의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선보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편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이면에는 비대위원장보다는 공관위원장을 누가 꼽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관위원장 처음에 임명됐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공관위원장이랍니다. 그럼 나는 이분하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공관위원장을 누가 꼽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꼽았겠죠. 결국 공천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의 조중동의 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윤석열 승이다. 공천권을 쥐고 예.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공천을 준 사람이 어차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공관위원장이 지고 있냐, 안 그러면 당 대표가 지고 있냐. 김무성의 옥새 들고 나르샤의 버전 2, 시즌 2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자, 지금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 한동훈의 맞벌 김경률 발언 이후에 상당히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오바라는 표현까지 이제 쓰면서 그 공관위원장은 그 불쾌감을 표시했고, 그런데 마지막 최종 승인은 비대위원장 당 대표가 찍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김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서 치열하게 이 당내 갈등을 극대화시켰던 과정들이 지금 똑같이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공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줄을 서야 될 것인가 이제 이 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남은 영남의 힘으로 돌파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힘으로 돌파하겠다라고 보는 거고, 수도권은 현장에 나가보면 피부로 느끼잖아요. 계속해서 욕을 듣잖아요. 지지자들한테 욕 듣고 반대자들한테도 욕 듣고 하면서 김건희 명품이 정당하냐? 예, 위기감이 있죠. 예. 라고 하는 지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김건희와 관련된 이야기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느끼는 체감은요, 이 부분을 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자신들의 공천 이전에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 완전히 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피부로 느끼는 현장 여론 속에서 몸이 부르르 떨리는데, 영남 지역에 있어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말뚝만 꽂아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국힘당의 공천 때문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주 극렬하게 나는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미래 권력이 한동훈이라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공천권을 누가 쥐고 있는 것인가,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벌어진 상황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이슈예요. 그리고 그것을 촉발시킨 사람은 김경률 비대위원이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눈밖에 났을 가능성이 큰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마포울 출마를 거론한 것 때문에 이 사천 논란, 사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정당 개입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사안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게 보세요? 네, 좀 비슷하게 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게 있는데 언론이라든가 이제 평론가에서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했다 이렇게 예. 자꾸 표현을 하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미래 권력이라는 것이 스스로 자립해서 만들어져서 기존에 있던 기성 권력 밖으로 삐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꼽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윤석열 지지율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확장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지금 미래 권력이라는 형태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쭈쭈 해주면서 윤석열과 싸우니까 잘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보다는 발생 초기에 원인에서부터 인간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은 결국은 윤석열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결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천 개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대통령의 행위가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란 게 대통령 실장을 보내서 사퇴를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공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나 아니면은 공천 개입,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이상합니까? 한동훈이 분명하게 이제 뭐 그 법리적인 부분들은 이미 박근혜 과정에 있어서 다 나와 있고, 근데 판례도 이제 다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본인이. 그러면 도대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는 대통령실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치고 나왔을까? 두 번째, 그걸 또 대놓고 대통령실이 이미 법을 위반했다고 한동훈이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예. 이 사실이 중요하지. 이걸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할 것인가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범죄 행위가 한동훈의 입에서 대통령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속 대련이냐라는 이준석 대표의 해석까지 나온 원인인 것 같아요. 너무 대놓고 하니까 이 과거 선례가 있는데 이준석의 잔대가리가 끊임없이 발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준석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음모론의 시각에서 갈라치기, 쪼개기, 이게 이제 주특기잖아요. 그 외에 잘하는 게 없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아침에 한동훈이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한동훈과 비서실장의 만남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범죄 행위를 드러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확인해 줬다. 자, 범죄 행위를 드러낸 상황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나중에 저거는 박근혜에 비교했을 때 구속감인데 저 구속감을 드러내면서 약속 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칩니까? 상식적으로 이 무식한 상상력에 제가 한 번씩 혀를 내두르는데 이준석의 그 잔머리는 오로지 갈라치기에만 특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해석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이준석 대표의 이제 정치 스타일이 과잉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음모론 만들어낸다. 뭐 이런 비판도 존재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도 양두구육의 공범이었고, 사실은 갈라치기로 해서 어떤 충분히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서 탄압받아서 조금 덜 나쁜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근데 한동훈 역시 사실은 이 검사 동일체 아닙니까? 그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 한 몸이라고 했는데 탄압받는 척해서 조금 덜 나쁜 정치인이 돼서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리 잡고 이준석과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뭐 위기의식의 발로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는 타 정치 세력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팝콘각이다. 또는 뭐 강 건너 붉은 기억이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추론과 이 약속 대련이다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팩트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 투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김건희 디올백은 직접 수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국회가 앞장서서 제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무 개입은 국정농단에 해당된다.
탄핵 사유이다. 이렇게 정치 투쟁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추론하는 것은 평론의 영역일 뿐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우리 지금- 평론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예. 우리가 평론하는 거 아니야? 평론도 아니 그저 민주당하고 제가 이준석을 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라고. 예, 두 분 티키타카 오늘도 아주 좋고요. 자, 여러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신기섭님께서 아주 바보가 아니라면 선거 구도를 바꾸고 싶겠죠. 탄핵을 면하려면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여김춘다님께서는 황후마마가 수렵청정하면서 즐기고 있는 인형 가게 가면 구입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주시면서 수렵청정이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겨레가 정리를 했는데요. 김건희는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한 실세라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 사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리스크를 털고 가자 정도의 발언을 여당 비대위원이 했다는 이유로 지금 비대위원장 날아갈 뻔한 거 아닙니까? 결국 실세는 김건희다라는 게 각인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테러가 무엇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총선을 앞둔 상황이고 용산이 일단 수습에 나섰어요. 대통령 의 총애를 받는 채널A가 단독 이렇게 보도한 게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당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뭐 아주 아끼는 후배다. 뭐 이런 발언도 또 했지요. 예상되는 수순은 뭐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던가 그게 아니면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이쯤 되면 나와서 사과를 하면서 만약에 이게 약속 대련이거나 이렇다면 사과를 하면서 극적으로 여론이 정말로 반등되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분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있어도 뭔가를 할 가능성은 없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이게 다른 말인가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도. 자, 예.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대통령실에서는 예.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용산 아무것도 안 할 예. 거다. 그리고 한동훈은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당분간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이슈에 한정해서는 침묵하고 오히려 대야 공세를 극대화시키는 행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대야 공세를 한다. 그러면서 내부의 분란을 외부의 적을 타격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단데요. 그러면 봉합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배신자의 아바타가 보고 큰 거는 배신의 길이 달콤하다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원조 배신자는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배신을 당해요. 이 상처는 치유하지 못할 정도로 큰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봉합은 상호간의 침묵으로 가지만 이제 공천을 놓고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미 한동훈은 스스로가 배신의 아바타로서의 원조 배신자에게 배신을 때렸어요. 배신 행각을 했어요. 그 깐족거리는 이야기 자체가 이미 한동훈의 그 깐족거림의 대상이 윤석열과 김건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한 번 금이 간 부분 그리고 금을 가게 해가지고 오는 그 정치적 달콤함을 한동훈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얻어맞았던 그리고 깐죽거림 조롱의 대상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한 불쾌감을 잊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치열하게 공격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똑같이 캐비넷을 가지고 있어요. 윤석열이 뭐를 했는지 한동훈이 너무 많이 알아. 예. 한동훈이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윤석열이 칠 수가 있어. 서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칼들이 있고 그 캐비넷에 수많은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물리적으로 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됐다. 그러면 한동훈을 강제로 주지 않지만 한동훈은 여기서 끝이에요. 한동훈이 갈 수 있는 길은 교도소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한동훈은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쨌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생존을 위한 필살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한동훈을 어쨌든 죽이지 않으면 이 공천의 주도권을 한동훈에게 뺏기고 한동훈에게 뺏기면 수도권에게 뺏기고 수도권한테 뺏기면 영남권의 윤석열 지지 세력의 몰락을 자초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영남권의 몰락은 바로 김건희의
직접 수사,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양 박사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한동훈 대 그리고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윤석열과 영남권 예. 이 충돌이 있다. 네. 이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애초에 배싸움이 영남권 대 옛날로 치면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예. 그 배싸움이잖아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대표님. 대표님부터 묻죠. 테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주시죠.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컷오프 조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제 컷오프 소식들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수도권도 있고 영남권도 있을 겁니다. 영남권은 이미 같은 지역의 3선은 마이너스 뭐 15% 뭐 이런 조항들이 생겼고 결국에는 탈락하는 현역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인데 만약에 탈락하는 입장에서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공천을 칼을 누가 지었지? 그러면 이건 한동훈이 지었나? 아니면 윤석열이 지었나? 한동훈이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동훈을 비난하고 나갈 것이고 이제 뭐 이준석 신당이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잘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탓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과정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113석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지역구가 이제 90석이고 나머지 20여 석의 비례대표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113석보다 많은 120, 30석을 얻어야지 본인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이 나가면서 자기 탓하고 또 무소속 나가고 본인이 의석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113석 밑으로 100석에서 한 110석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한동훈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임기가 아직 좀 남았다고 해서 총선 다음까지 이제 보겠다고 했는데 120, 30석 이상이 무조건 돼야 하는데요. 김건희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김경률 비대위원 자르고 어느 정도 봉합하고 가면 제가 볼 땐 113석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예. 한동훈 미래는 어차피 없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일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인 의지도 강한 편인 것 같고. 그랬죠. 예, 그렇다면 그리고 지금 지지율도 뭐 한국갤럽 조사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한동훈 대통령의 그 이미지를 갖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고 본인 이제 120석을 마음속으로 이제 향해 꿈꾸고 가고 있는 있다.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양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용산에서는 일단 당분간 조용할 겁니다. 뭐 공무원법 위반 여러 가지 중립의 위반이 지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은 마이크가 계속 오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은 아마 공격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뭐 한 며칠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탈락하는 과정, 살아남으면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을 지지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양측의 싸움이 지금 해가 두 개 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과정으로 막 급속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약속 대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 전 대표에서 본인이 당했던 입장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가해를 했던 두 분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분들 간의 갈등이 저렇게 심하다? 안 믿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두 분의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이탈 세력이 생기면 가장 수혜는 이준석 신당이에요. 그렇죠. 개혁 신당이 가져갈 것이. 근데 그런 행운이 나한테 바로 올 것이냐? 아직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조금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며칠 지나면 약속 대련이 아닌 걸 본인도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택수 대표님의 분석은 이준석 전 대표 분석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네. 것이고 지금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권 행보가 걸려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그럼요. 싸움이고 그쪽은 계속해서 싸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좀 일단 제가 요즘 댓글하고 한 번씩 싸우거든요. 예. 그 댓글 중에 뭐 하나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읽어드렸는데 예. 좀 마음에 안 드는 댓글이 있는데 예. 양문석 기회주의자 이게 좀 댓글 비판하더라도 좀 뭐 예. 양문석 과격파 뭐 이 정도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무슨 기회주의자라는 경쟁 후보 쪽에서 또 다른. 예, 아니 뭐 그런 예.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뭐 영남이 고향인 사람은 계속 떨어지면서 영남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그게 뭐 수도권 자기 땅입니까?
계속 거기서 출마해도 되게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그런 댓글은 좀 안 근데 다세요. 양 목사님 지역구가 어디세요? 지역구가 저는 어디세요? 그걸 홍보하셔야죠. 안산시 상록감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우리 당이든 그 국힘당이든 다선 중진들이 자꾸 지역구를 자기 자기 땅인 줄 알아. 진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오버했었을 때는 자기의 성곽을 쌓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성주인 것처럼 그렇죠. 이런 그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SBS 그 회장을 하셨던 분이 자꾸 주파수가 자기 소유물인 줄 알아. 주파수가 국가로부터 방통위원 임대를 하셨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파수가 자기 소유물이고 부동산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두 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파수가 부동산이 아닙니다. 난 주파수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지역구도 부동산으로 자기 생각하는 땅덩어리라고 거예요. 생각해요. 그게 기득권이고 철폐해야 될 하나의 아니, 지금 댓글에도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양문석 박사님, 양 박사님 좋은 하루 되시고 이번엔 반드시 배치 다세요. 화이팅합니다. 뭐 응원합니다. 아 근데 힘내세요. 갑자기 왜 이런 분들 내가 지금 막 올라오고 아니, 있습니다. 댓글하고 싸우면 재밌어요. 주제가 돼. 네, 그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그 본론을 말씀드리면은 예. 저는 뭐 제 추론입니다. 틀릴 가능성도 있는데 원희룡 비대위원장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네, 그 양 박사님이나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흐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당분간 좀 잦아들 거라고 봅니다. 잦아들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회 사퇴를 요구할 거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측근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퇴시킬 수도 문제의 있다? 발단이 된 사람이 김경률이니까 예. 김경률을 사퇴시키면은 이제 이 전쟁은 확대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마 지금 이미 예. 중간에서 이 거강꾼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입니다. 용산에 한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갔다 왔다 이런 썰도 있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썰도 있으니까 아마 김경률 사퇴시키면 이건 무마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아마 그런 거간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다.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올백 문제에 있어서는 역으로 이건 공작이다 라고 하면서 역공을 취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 80%의 디올백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공천이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0% 30%는 이 틈에 나를 각인시켜야 돼. 난 공천 완벽하게 목표 달성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올백은 공작 정치다. 그리고 이거는 사과하는 순간 일이 더 커진다. 네. 라는 그런 전략적인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면서 역공을 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두 분보다 제가 약간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당무를 해봤잖아요. 네. 지금 그 국민의힘에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보다는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죽했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철규도 제 스텝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냐면은 이철규하고 저하고 별로 안 친해. 이철규 내 말 안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공관위원장과 이철규 의원, 이용 의원 등 주요 당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직계인 사람들인 거죠. 이번 사태가 나고 보니까 포위돼 있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포위되어 있는 건데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은 비윤 반윤들이에요. 비윤 반윤들인데 대부분의 영남 중진들인데 예. 이분들 지금 말을 못해요.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예. 양문석 박사님 이야기하신 예, 예. 걸로 돌아가서 한번 신뢰가 무너졌다. 이 틈을 파고드는 또 다른 권력의 욕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개항에 출마하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또래의 검사들이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나이 차이도 나고 편한 선배입니다. 정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중도 확장의 이미지도 있고 이런 사람이 아마 이 빈틈을 비집고 내가 당대표 해볼래라고 저는 이미 작업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한동안 안 보였었는데 새로운 프레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억울하다라고 주변에 호소한다라는 보도가 났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 등이 간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전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몰카 공작 가해자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치밀하게 계획된 몰래카메라 범죄다. 그 범죄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니요, 프레임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미
써서 효과 없었던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죠. 죽은 카드 다시 들고 나왔다. 네, 초반에 그 조중동들마저도 그 몰카 취재다, 함정 취재다라고 그 분위기 잡다가 순식간에 그 내용들이 묻혀버린 거잖아요. 저희 스픽스에서 네. 단독 특종으로 그 당시에도 바로 네.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직선동 언론, 조중동 이직을 비롯한 이직선동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쳐주지 않는 이상 그 자신들의 지지자들마저도 이제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함정 취재, 몰카 취재라고 하는 이슈를 부각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미 명품 디올백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해버린 상황이고 예. 또 그 누적된 범죄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국민들의 70%가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하나를 더 얹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심지어 영부인이 뇌물까지 받네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뇌물이 아니고요, 그 선물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더 분노를 일으키게 지금 만들고 있는.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미 한번 써버리고 효과 없음이 증명됐던 몰카 취재, 함정 취재 프레임을 다시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지식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 이거는 안 먹힐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재미있는 또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참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비판했고 어느 부분은 또 인정하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셔라, 할 일을 하셔라라고 또 발언을 했는데요. 상당히 조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 유승민과 박근혜의 사례를 봤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유승민은 끝까지 갔거든요. 예. 끝까지 가면서 결국은 박근혜 이후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도 유승민이 배신자 프레임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입장에 있어서는 배신자로 갈 것이냐, 예. 공신으로 갈 것이냐, 창업을 할 것이냐, 지금 이 영역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영역에 있어서 국힘당 지지자들을 일정하게 자극하지만 국힘당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그 시점에서 그럴 수 있었다. 김건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동의되는 부분들, 맹목적인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저 정도 할 수 있지 뭐, 저 정도까지도 못하면 못하러 대통령에 하면서 김건희의 행위를 갖다가 합리화해줬던 부분들을 일정하게 이 지적하고 견제하면서 견인해 나가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이걸 더 넘어서 버리면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주 묘한 선상에서 그 한동훈의 잔머리는 끊임없이 돌아갈 것이다. 이준석 그 잔머리와 한동훈 잔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하나의 또 재미있는 잔대가리들의 전쟁으로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 댓글에 지금 조수진 변호사님은 갈수록 부드럽고 세련된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라고 신년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칭찬은 앵커를 아주 기쁘게 합니다. 자, 이택수 대표님, 네. 그 여론조사 꽃에서 네. 조사한 게 있잖아요. 2024년 1월 19일에서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49장 야구 관람하고 1992 티셔츠 논란이 일었을 때 했던 해명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해명에 대해서 신뢰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제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 두 방식으로 했는데요. 이제 위에 보시는 그래프가 전화 면접, 캐티가 전화 면접인데 35.6%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신뢰한다. 그리고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그보다는 높은 42.3%. 저는 이제 늘 이런 그래프를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비교해서 보는데요. 그렇게 비교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언젠가부터 이제 선거에 있어서 정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예.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부정 평가를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가 이제 뭐 대략 35, 40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심판적인 성격이 돼서 예. 여당이 좀 어려운 선거가 돼요. 지금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대략 35%인데 그거보단 낮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42%가 신뢰한다. 이게 이제 명백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일단 연도의 시차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은 시청자들은 이제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신뢰한다는 거는 아무튼 그 수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보다 높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만한 수치라는 거죠. 이제 그런 행간을 읽어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이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50% 이상 이 부분은 뭐 예상됐던 부분인데 예, 예.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아까 민주당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 재개를 동참하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아무튼 잘 치르려면 이 부분을 또 밟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뭐 6.29 얘기도 나오는 거고. 예. 근데 지금 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수관계 아까 서로 간에 캐비넷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업에서의 임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축구에서 공수 진영의 갈등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싸움이거든요. 잘못하면 둘 다 망하는 그래서 팀이 전체가 망하는 그런 싸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도 감옥 가는 상당수의 요인이 밑에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혹은 수행 기사들이 폭로해서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낙마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로 간에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봉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도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죠. 예, 예. 여러 이벤트가 있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을 안 들 수 없다. 예, 그럼 예. 칼은 어느 누구에게든 향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천 탈락자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리멸렬하게 국민의힘이 분열할 예, 가능성이 예. 높다 이렇게 예. 봅니다. 자, 여론조사를 하나 더 보긴 할 텐데 그 전에 흥미로운 인터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민주당의 선거 족집게로 불리는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 그러니까 성한용 한겨레 헌림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근영 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180석 예측을 했었고 2004년 노무현 탄핵 직후에는 열린우리당의 152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고 2016년에는 어느 당이 일당이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이라고 했는데 그때 정말 123대 122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 좋지 않다. 민주당이 박빙 열세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 예측의 근거가 뭐였냐면 이근영의 예측의 근거는 지난 총선 때는 대승을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비슷하긴 했지만 정당 지지율만큼은 민주당이 크게 앞섰었다. 그게 총선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 총선은 보면 양당 지지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엎치락뒤치락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다고 해도 사실은 박빙 열세가 오히려 민주당일 수 있다. 너무 대승할 것이다. 낙관론 펼치고 뭐 180석 그 이상일 것이다 하는 것이 근거가 박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을 하면서 인터뷰 끝에 윤석열을 잡아야 한다. 한동훈 그런 구도로 가서는 안 되고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를 합니다. 여론조사 우리 이야기하는 이제 블랙아웃 깜깜이 때도 보면요.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15% 집니다. 근데 오픈하니까 그게 1%인가 2%? 0.2% 차이였습니다. 0.6 네. 정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근영 대표가 이야기했던 윤석열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 결론이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총선 결과 맞출 때 예. 저는 지역구 하나 빼고 다 맞춘 적도 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이거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질 않았을 때니까 예. 당의 실무자로 있을 때니까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이제- 기사를 가지고 별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스카우트 하세요.
사업체 하나 차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예. 틈틈이 조언을 제가 이제 구하면 되니까요. 예. 지금 이근영 대표가 예측한 근거는 지금 이제 한국 갤럽 등 전화 면접 조사에서의 정당 지지율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전화 면접 조사에서 특히 대통령 지도를 먼저 물어봤을 때 예. 국민의힘이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선거에 있어서는 이 구조의 설문 조사는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근영 대표도 아실 겁니다. 예. 예. 지난번 180석 맞출 때도요. 예. 저도 이제 윈지코리아라고 그 박시영 부대표가 당시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당시에 ARS 조사로 해서 거의 다 이걸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윈지코리아도 ARS 조사를 주로 하거든요. 예. 전화 면접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알면서 좀 엄살 작전을 피우는 것이 이게 첫 알면서 번째고. 엄살이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회고적 투표, 심판적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 이제 우리 박진영 후보께서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예. 두 번째는 한동훈을 따라간다고 민주당 정권 심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는 타이밍이 좀 지난 얘기 같아요. 이미 윤석열, 한동훈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리 멸렬한 싸움을 시작을 했잖아요. 예. 이제 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예. 회고적 투표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근영 대표가 지금 사실 언더독 효과에 근거한 예. 캠페인을 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예. 지나친 좀 엄살 작전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비슷하게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택수 대표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그 이 낙관론에 대한 경고로 이제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200석 이야기하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한 이 발언 자체가 전체 선거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경계심을 고조시키고 자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발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는 강서구청장 선거 득표율이에요. 예. 17% 나왔던 강서구청장 선거 득표율인데 그 득표율에 가장 가깝던 조사 방법론은 ARS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었을 때 우리가 직접 그 면접 조사와 ARS의 두 개를 놓고 봤었을 때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 득표율의 그 차이를 가장 가깝게 봤던 거는 직접 그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고 ARS를 했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17%포인트가 벌어졌다는 것은 여전히 국힘당이 39에서 40%의 득표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이 득표율보다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35% 전후, 국힘당 지지율이 38% 전후, 이 정도 차이를 놓고 있으면 이 그 데이터들은 대체적으로 맞는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 방법론에서도 실제 득표율을 그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자 이번 사건이 상당히 이후의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중요한 모멘텀 상황에 지금 들어갔다고 보는 건데 그렇군요.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폭락이냐 유지냐 플러스 알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리얼미터에서 이루어진 2024년 1월 3주차 정당 지지도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얼미터는 이제 민주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평가랑 비슷하게 30% 중반. 그러니까 1월 2주차 때는 39.6%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취임 이후에 좀 기대 수치가 좀 반영이 됐다가 그 전이나 후나 지금 그 전은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그리고 거부권 관련된 어떤 얘기가 있었을 때고 그 이후에 김경률 비대위원 이제 공천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다시 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 이후에 40%를 아직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보다는 한 2, 3%포인트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40%를 못 넘어요. 한국 갤럽 조사 기준하면은 지난 강서구청장 지금 나오는 게 보궐선거. 한국 갤럽 조사죠? 네, 맞습니다. 빨간색이 36%,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이 3%포인트 낮은데 지난 강서 보궐선거 때도 서울 지역에서 당시 17%포인트 민주당이 이겼는데 아까 양 박사님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당시에 갤럽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한 10% 안팎 이기는 걸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균영 대표 얘기를 제가 이제 좀 엄살 작전이라고 말씀을 예, 드린 예. 거고요. 뭐 여하튼 갤럽 조사에서도 이번 총선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당 견제냐 아니면 뭐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냐 물어보면은 아무튼 여당 견제 혹은 야당 지지 의견이 50%가 넘게 나와요. 갤럽 예, 조사에서도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 국정 운영을 지지해야 된다는 건 30%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애초에 판 자체가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선거인데 지금 이런 국민의힘 내부 자중질환 때문에 조금 더 암울한 상태가 되고 있다. 뭐 폭망할 가능성도 배제할 예. 수 없다 정도의 이야기들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와 다음 주 조사 정말 기대가 좀 되네요.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심위원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양 박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원 야당 야권 추천위원 2명이 해촉된 자리에 여권 추천위원인 문재환, 이정옥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통령 추천 이 방심위원 2명이 편파다라고 규탄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게 방심위 내 구도가 여야 구도가 6대1이 돼버렸죠. 네. 이 상황에서 이 방심위에서는 22일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이제 심의하겠다. 바이든 날리면 이거 거짓 보도하지 않았냐? 심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네. 어쨌든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두 사람이 끌고 가고 있잖아요. 합의제 기구와 독임제 기구의 차이잖아요. 합의제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다수결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고 예. 독임제는 장차관 구조란 말이에요. 즉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게 합의제 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당과 야당 그다음에 아군과 적군의 그 영역에서 합의를 해서 그 교집합을 도출하라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기본적인 합의제 그 기구를 합의제의 성격을 완전히 거세시킨 상황에서 상위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하위 기관의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이제 만들어 버렸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 그러면 이들의 기능은 그 공적 기능은 그 유지가 되냐? 완전히 상실을 해버렸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지금 얻어맞는 부분들은 나중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게 정말 권력을 쥐었다고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민주적 시스템 자체를 엿장수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고 떼고 그 찢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그 의원의 구성 부분도 이렇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임명을 하고 어떤 임명은 계속해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여야 간의 균형을 깨트린 것도 문제인데요. 지금 당장 MBC 보도 심의에서 MBC의 원보도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이 타 방송사의 인용이나 관련 보도도 전부 다 심의하겠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1심 판결만 난 상황이고 1심 판결도 논란이 지금 많았어요. 그 감정 결과라든지 감정 불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MBC 패소. 이렇게 나온 상황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이걸 근거로 MBC뿐만 아니라 인용 보도사까지 전부 다 지금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현실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피바람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내면 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수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얘들은 한 팀이잖아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방송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징계는 제허가 불허입니다. 그렇죠. 자, 제허가 그죠. 불허란 말이에요. 예. 그럼 제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방송사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법적 미비점은 뭐냐면요. 예. MBC 방송사를 제어하지 않아. 불허를 했어. 그 뒤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 MBC 문을 닫겠다라고 하면 모든 방송을 올 수도 없이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존하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네. 제재 수위라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계속해서 제어가 불허 쪽으로 그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MBC 제어가가 지난번에 몇 년을 받았는지 3년 뒤로 받았는지 5년 뒤로 받았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현 정권 하에서 아마 제어가 심사가 들어갈 겁니다. 현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제어가 심사가 들어갔었을 때 제어가 심사 과정에 있어서 이 인적 불이익은 있을 겁니다. 그 경영진에 대한 불이익과 그다음에 담당 PD에 대한 그 고가에 있어서의 불이익은 있고 그다음에 그 법정으로 갔었을 때 벌금으로 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MBC를 통째로 스톱시키거나 MBC 구성원들이 정말 위협을 느낄 정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진짜 오랜만에 언론학 박사님의 면모를 보여주셨어요. 예. 정치학 아니고요, 언론학 박사님 맞으시네요. 그리고 위원 실제 또 하셨잖아요. 네. 예, 맞아요. 전문가십니다. 예. 저도 여론조사 심의위원을 초대 조금 했었는데 거기 보면 9명으로 구성되고 여러 그 변호사 협회에서도 보내고 또 조사협회에서도 양쪽 협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굉장히 고르게 맞추고 교섭단체에서도 뭐 1명, 2명 이렇게 한 명씩 추천해가지고 여야가 이제 고르게 있거든요. 그래서 9명이서 굉장히 공정하게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6대1 뭐 이렇게 몇 명 자르고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여론조사 심의위원 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고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꼭 있을 해요. 맞아요. 이명박 정권 때 정년주 사장을 자르기 위해서 이사회 구성을 바꾸잖아요. 이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의 교수를 근태로 잘라내요. KBS의 근태가 아니고 그 학교의 근태로 신고하지 않고 서울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뒤집어내고 그 다음에 별건 수사에서 협박해서 사퇴시키고 이래가지고 구성을 바꿔서 정년주 사장을 잘라낸 그 사례가 있었고요. 이번에 그 방송통신심의 같은 경우는 도대체 시위원장의 불법 혐의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잘라버린 거잖아요. 이 기분 나쁘다고 잘란 거야. 말 그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장의 이 되기 전에 온갖 그 가족들을 동원한 댓글 장난들, 그리고 고소 고발 이 문제들 이걸 지적을 했다고 심의위원들을 잘라버려. 와. 그러니까 가족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신고하고 고발하고 뭐 이런 경우 그거 자체는 지금 다루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해촉을 한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스픽스에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동훈, 윤석열 충돌 상황이 보도가 굉장히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것 다 챙기고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 된다. 지금 방송 장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윤 대통령의 노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을 불러놓고 그 장관들의 업무 보고 대신에 민생 토론회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1회부터 4회까지 진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갑자기 방송 30분 전에 불참 선언을 했어요. 감기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 또 논란됐던 것이 이 장면을 치우고 있는 장면.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안 온다니까 막 이렇게 해체하는 장면을 언론사들이 찍었는데 그걸 보도하지 말라고도 대통령실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게 대통령이 감기면은 국민하고 민생 토론 안 하고 장관의 업무 보고 안 받아도 됩니까? 역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대통령들 일이에요? 뭐 건강이 안 좋더라도 마스크 끼고 참여하고요. 다 했던 거고요. 제 뭐 추론입니다만은 한동훈 장관과의 그 비대위원장과의 마찰, 그리고 또 뭐 김건희 씨의 이제 경로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죠. 공사 구별도 안 되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건강 관리도 안 되네요. 그리고 대통령 건강이 사실은 굉장히 극비 사항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감기 걸려서 일정을 못할 정도면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프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직접 대통령실 관계자가 방송사 쫙 모아놓고 아파서 지금 일정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절묘하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그때 요구를 거절했다. 예. 그리고 임기가 총선 그 뒤까지 남은 걸로 알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내 할 일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직후 1시간 뒤에 이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의 원인이지 이 부분이 뭐 강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두 번째, 아무리 못 나오시는 열받아도 예. 자기 발등에 자기가 쓰던 도끼에 그 뭐라고 그러죠? 자기 발등에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다. 그렇게 중요한 그 개념을 갖다가 외우지를 못하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 자신은 맨날 도끼 역할을 했었잖아. 남의 발등에 자기를 믿어주는 발등에 도끼로 그렇죠. 대표적인 도끼였죠. 예. 찍는 배신의 아이콘 윤석열이 배신을 당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이해를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 아니었고 이제 사퇴하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비서실장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리고 이용 의원 통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퇴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고 예. 사퇴는 못하더라도 좀 멈칫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기대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라도 시키면 되는데 이 비대위원장은 뭐 그런 해고의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총선 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지금 여기서 강행으로 나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본인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배신 같은 그 느낌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택수 대표님 이 민생 토론회 말입니다. 지금 1회부터 쭉 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던 게 맞죠? 적어도 이제 하락 요인을 이제 막는 뭐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포인트는 됐죠. 왜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예, 그리고 그 정책들이 1회부터 보면은 뭐 감세를 해주겠다든가 굉장히 듣기 좋은 여러 뭐 규제를 풀어주겠다든가 그런 뭐 총선 선심용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러한 정책들을 계속 내놨었잖아요.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횡보했는데 주초에 이런 정책들을 발표했을 때는 살짝 올랐다가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또 빠지고 뭐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 요인일 수 있는데 그거를 못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언론 앞에 서면 당연히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언론 노출을 삼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참모들의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자꾸 술 한잔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하세요. 그 놀이공원에 가면 두더지 있잖아요. 예. 이제 때리면 들어가고 안 때리면 튀어나오고 예.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저는 이제 요즘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구조를 보면서 국가를 운영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추론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검찰총장도 제대로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인에 둘러싼 감정선의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직이 마찰이 일어서 국가라든가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이 마비돼 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도 도이치모터스 그 관련되는 의혹이라든가 처갓집의 의혹들은 존재했었단 말입니다. 네. 그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이 해석이 되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었는가라는 국가 조직에 대해서까지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법조인이라서 압니다마는 판사들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고등 그 지법장 그리고 대법관이 갈수록 판례 해석을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성 대법관 하셨던 분은 집에 가서 식탁에도 이만큼씩 쌓아놓고 집에 이만큼 서류를 쌓아놓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 힘들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사석에서 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검사들은요 올라갈수록 일이 줄어들어요. 결단만 내리거든요. 수사하세요. 이렇게 수사하세요. 저렇게 수사하세요라고 하고 실제 수사는
이 타이핑하는 거는 밑에 말단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할 일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좀 젖어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좀 그 생각도 드네요. 그런 거 보면요. 개헌을 해서 검사를 없애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사소추청, 그리고 이 기소권 독점조차도 없애야 되고, 제가 이제 저는 뭐 검찰개혁 전문가는 아닌데, 예, 예. 행정조직의 혁신안 같은 경우는 제가 참여해 봤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제 횡으로 권력을 나누거든요. 기소 독점이라는 것을 깨가지고 기소권이 나눠줘야 돼요. 사실은 이 사법체계라는 것도 국민에 의해서 대의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정들이 존재해줘야 됩니다. 배심 원제처럼. 네, 그렇게 네. 이제 나누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으로 지방으로서의 권력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권한을 깨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걸 자꾸 이제 수사권의 문제로 기존에 있는 사정기관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민주적 통제라든가 문민 통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 참여적인 요소 또 배심원적인 요소를 기소권에도 반영해야 된다. 그 결국은 이제 권력을 예. 깨는 거예요. 독점적 예. 권력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그 과제죠. 주제이기도 하고 화두이기도 한 것이 기소권을 누군가는 행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큰 권력인데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견제할 거냐. 어떻게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할 거냐. 근데 그게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동일성이 있긴 해야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북한이라는 단어를 이재명 대표가 썼는데요. 그러니까 19일에 이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적대행위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 우리 북한에 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신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요. 이거를 신전대협이라고 한다네요. 신전대협이 이재명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국가보안법 재밌어요. 자주민주통일이라고 했던 1980년대 중후반에 제가 썼던 그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성명서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어요. 본인이 쓴 성명서 그래서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어요. 예. 제가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 걸려 있는 게 자주민주통일이라고 썼던. 혹시 전과 있으십니까? 저는 전과 3범이에요. 예. 근데 이제 자주민주통일을 썼기 때문에 이런 전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국가보안법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네, 네. 이런 식으로 그 국가보안법이 있는 이상, 그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뭐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네. 하면 민주당 국민의힘인데 민주당 뭐 이런 거지. 나 그만할래. 국민의힘 됐네. 국기. 우리 북한 언급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당대표가 고발당하는 현실이 참 이게 지금 2024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2부에서 북한 문제는 또 김종대 의원 모시고 살펴볼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석 안산시 상록갑 예비후보,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요. 김종대의 레이더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정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다가 전쟁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그런데도 남북한 지도자들은 치킨 게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국방안보 전문가이자 정의당 비대위원이신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춥죠? 아유, 뭐 보통 날씨에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귀때기는 그 북한에서 그 도청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쓰는 말이에요. 예. 하여간 이거는 이렇게 그냥 짜증 섞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춥다. 동파 조심하시고, 예, 맞습니다. 각별히 서민들이 피해가 특히 심하시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길에 계신 노숙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아, 저 봤어요. 예. 어제 사당역에서도 봤고. 예. 정말 좀 어디 쉼터로 다 좀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남북한의 꽁꽁 얼어붙은 이 날씨만큼이나 네. 차디찬 관계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렇죠. 먼저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제 양안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뭐 대만 국민들이야 이제 중국하고 잘 지내길 원하고 또 이제 경제가 좀 회복되길 원하는 건 저희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런데 라이칭더 후보는 대만에 대해 강성 인물이고 또 거의 독립주의자예요. 아, 독립주의자? 독립주의자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럼 라이칭더냐? 물론 집권 여당 후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이 국민당은 보수 정당이고 아무래도 그 과거에 장기 집권을 했던 데 반해서 민진당 같은 경우는 소수 민족으로 처음에 출발해서 남쪽이 주로 소수잖아요, 원주민들. 네. 그렇게 하고 전에 그 차잉잉원 총통도 있지만 전에 천수이벤 총통은 이력이 거의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인권 변호사로 그래요? 소수 약자 이러면서 어떤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어떤 전통 위에서 이번에 라이칭더는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이고, 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자존감 말하자면은 어떤 대만인의 정체성이랄까, 우리 자존감이랄까, 이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를 선택한 게 아닌가. 반면에 중국하고는 조금 불편한 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세에도 영향 미치는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보, 민주 이런 어떤 세력들이 이제 화해주의자인데 대만은 반대잖아요. 네. 대만은 민주와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중 강경파란 말이에요. 또 이게 우리하고는 좀 약간 대조적인 측면인데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러지 않아도 미중 관계 그 가장 큰 피해자가 한국인데. 예, 맞아요. 여기가 이거 강성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미중 갈등을 대만에서 더 격화시키면 한국이 당연히 피해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이튿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팍 찍어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강성 인물이긴 하지만 함부로 독립 떠들지 마라. 나 11월에 대선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악재 만들지 마. 야, 거기도 결국에는 선거네요. 네. 당연한 그렇습니다. 얘기지만. 그래서 확 눌러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11월까지는 별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대다수가 봐요. 그 이유는 지금 어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또 다른 지정학적 변수를 만들면 전부 골치 아파진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심상치 않게 나와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라든가 확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이 군사 전문가 30년 하면서 한반도의 그 군사적 긴장 또 심지어 전쟁 위기까지 꽤 여러 번 본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는 1994년. 그때 심각했죠. 그땐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그다음에 2002년 또 조지 부시가 등장해서 이제 막 서지컬 스트라이크 얘기할 때고. 그리고 이번엔 그만한 전쟁 위기가 아닌데 그때 실제 전쟁 위기보다도 지금 불안 심리는 더 커 보인다.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왜 그러냐? 옛날에 94년, 2002년에는 미국이 불변의 패권국이고 미국이 상황을 정리할 능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미국의 영향력이 의심받고 있어요. 예. 이런 면에서 일단 불안하고 그다음에 세계가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예. 요즘은 28 전쟁이라고도 안 합니다. 중동 전쟁이라고 하지. 사방에서 터지고 있어요. 뭐 파키스탄까지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게 중동 지역 분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전쟁이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예. 이 시점에 긴장이 고조된다는 게 예년에 비해서 민감도가 달라요. 아니 다들 얘기하시는 게 우크라이나에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고통받고 이런 걸 보면서 남의 얘기 같지 않다. 너무 글쎄.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예. 하세요. 그 21세기엔 그런 전쟁이 다들 불가능하다 그럴 때 그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중동은 10월 2일 날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포린 어페어즈의 7천 자불량의 에세이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동이 20년 이래 가장 평화롭다. 그다음에 가자 지구는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 예. 하마스의 위협은 지금이 가장 완화돼 있다. 그런데 5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정반대 50년 예. 만에 가장 끔찍한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쭉 보자고. 대다수가 미국의 지도력이 좀 의심스럽지 않나? 지도력도 거기에다가- 그렇고 정보력도 그렇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쟁, 폭력이라는 게 요즘 세상은 세계화 질서가 종식되면서 뭔가 조금만 민감해도 터지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불안 심리를 증폭시켰을 때 한반도에 이제 실제적인 남북 지도자 간의 말싸움이 시작됐는데 네. 과거 같으면 주식 안 떨어졌습니다. 네네네. 94년에 무슨 주식이 출렁거렸다. 이게 기사의 전부예요. 아니 근데 2002년에도. 지금 외국인 대량 매도에 코스피가 2.47% 급락했다 그래요? 이거는 요 짧은 기간에 이건 17일 얘기고 예. 2월 4일부터 2월 18일까지 7.6% 폭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총 시총이 148조가 증발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네. 한국의 증시가 이렇게 폭락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경제 쪽을 잘 몰라서.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굉장히 심각한 거군요. 예, 거기에다가 주가 부양 시기에 떨어진 거예요.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그랬죠. 주식 예. 거래세 완화, 그다음에 주식 양도하는 거 그거 양도세 완화 할 수 있는 주식 부양책은 다 내놨어. 그러면 그걸로. 폭락 원인은 그걸 갖고 총선을 치르려던 거예요. 예. 부동산 주식값 부상 시켜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1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표를 다 했는데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대폭락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이 마구마구 이제 증발되면서 대만 같은 작은 나라의 주가 총액이 우리를 추월해버렸고 거기에다 보세요. 지금 미국, 일본, 인도, 대만이 주식이 다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호황이에요. 네. 한국만. 그러면 세계적인 한국만. 추이하고도 맞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이 기자들이 전화해서 이거 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 기자님이 취재 좀 잘해서 좀 알려줘. 이랬다니까. 그게 1월 4일, 5일 상황이요. 예. 그랬는데 그 뒤로 쭉쭉 떨어지면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지. 이건 정답이 코리안 리스크, 지정학 리스크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시총이 148조가 증발한 것은 팩트인데 이것의 1차적인 원인을 보니까 외국인의 대량 매도. 그거죠. 그러면 하루에 7조 원씩 팔았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느냐를 여러 가지를 분석을 이렇게 원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다 삭제하고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위험밖에 그게 없다. 변수다. 왜냐? 우리 대기업 실적 저조도 뭐 있고 또 기업 지배 구조도 있고 뭐 코리안 리스크 디스카운트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예. 상수예요. 그렇죠. 예. 그걸 어제 오늘 얘기가 안 해요. 근데 갑자기 등장한 거는 이 지정학 리스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초에 예. 남과 북이 포싸되면서 그 주고받은 이 말들이 외국인을 불안하게 해서 떠나보낸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 원인이 모아지고 있어요, 현재. 야. 그러면은 이 정부가 주식 정부 아닙니까? 주식 정부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막 주가 뭐 부양하는 거는 예.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면 이 정권은 전 국가적 차원의 주가 조작을 시도한 거예요. 억지로. 예. 그런데 그게 지정학 리스크로 폭삭 무너져. 부부가 다 주가를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미국의 그 로버트 칼린이나 지금은 해커 박사 또 로버트 갈로치 이런 뉴스의
빼어난 그 북한 전문가들, 네. 가장 정통한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경고하고 나선 게 1월 11일부터 16일 사이예요. 아, 그랬어요? 예,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주가가 반등돼야 되는데 더 떨어졌어. 이렇게 그렇구나. 되니까 아유. 이게 이제 저기 뭐냐, 이 정부 총선 전략이 완전히 어그러진 겁니다. 처음엔 북풍을 어찌어찌 해보고 주가는 부양시키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북풍을 이걸 고양시키니까 주식이 폭락하는 구조가 처음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 정부가 일체 대북 강경 발언이 싹 사라져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16일 날 예. 이게 제가 보는 아주 놀라운 예, 현상인데 예. 신원식 국방장관이 예. 얼마나 급했는지 KBS 라디오에 전화 인터뷰를 급히 예, 예. 자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위기는 없다. 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실제 전면전 일으킬 가능성 높지는 않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예. 여태까지 저기 뭐냐, 이 전쟁 위기가 높아진 거는 전부 신원식 장관이 북한이 총선 앞두고 큰 판 벌린다, 테러를 한다, 네.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썼어요. 제2의 천안함 사건이나 미사일을 쏠 거다. 이래서 이 난리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 이제 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또 덮어야 돼. 그래서 자기 부정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게. 그러네요. 계속 북한이 뭔 일 낼 거다 했던 분이 짖는 개는 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또 그 걔가 왜 얘기하셨네요. 짖어? 신원식 장관 보고 짖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또 안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요런 급변심한 태도 변화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주가 대폭락밖에 없어요. 거기다 신원식 장관 예결위에서 주식하신 분 아닙니까? 예. 휴대폰으로 예. 자기 주식도 떨어져, 대통령 보유 주식도 떨어져. 거기에다 대통령께서 이 주가 시장 갖고 노심초사하는데 다 떨어져. 이렇게 돼 보니까 이제는 또 전쟁은 없다. 이게 공사가 다 걸려 있으신 거네요. 이 눈치 공사가. 봤다, 저 눈치 봤다. 내 주식값 따지다가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그 총선 앞둔 국정의 어떤 그 기본 방향이 다 무너지게 된 거고, 그 뒤로는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이 싹 사라집니다. 네네. 갑자기 평화주의자로 바뀌어서. 갑자기. 근데 거기에 이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전쟁 나지 않는다는 근거로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할 거면 러시아에 전략 무기를 수출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그걸 얘기도 근거로 했어요.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할 거면 무기를 비축해야 되는데 러시아에 수출했다는 거 보면 전쟁의 위기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총선 앞두고 큰 판 벌린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 건 또 뭐야? 그러니까 그 말이 앞뒤가 맞나요? 그 다음에 저기 북한이 그 러시아에 무기를 준 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예. 실전 테스트가 다 되는 거예요. 북한도 오랫동안 전쟁을 안 해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북한이 준 이스칸데르라는, 우리는 KN-23이라고 넘버링한 미사일이 있어요. 예. 얘가 막 솟구쳐 올랐다 가라앉았다 또 솟구쳐 올랐다가 표적 앞에서 내리꽂거든. 그러니까 야구로 말하면 변화구. 이게 러시아에서 대활약을 했다고. 아니 저 지금 되게 진짜로 소름 끼치는데 그럼 그 전쟁이 정말 남의 전쟁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원래 군대 전투력이라는 거는 실전 테스트, 실전 경험, 그래서 그 군의 지휘 능력 이런 거하고 무기 체계, 그 신뢰성이나 이런 거 검증인데, 지금 북한 러시아가 저렇게 밀착하는 이유가 북한 미사일을 써보니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어이고. 그러면은 이게 러시아에 가가지고 북한이 예. 이렇게 뛰어논다는 뜻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의 전투력이 검증되고 예. 개선된다는 뜻이지. 그렇구나. 아니 우리가 저기 프로야구 선수들 보십시오.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해? 괌이나 사이판이나 이런 데 따뜻한 데 가서 전지훈련합니다. 그렇죠. 북한이 예. 지금 그거 하는 거야. 북한이 지금 그거 하는 건데 이게 왜 위협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수들이 겨울에는 야구가 없지만 그 봄 시즌 이제 시즌 대비해서 따뜻한 데 가서 비슷한 데서 이제 훈련하는데 그거랑 똑같다 이거군요. 그렇죠. 전쟁터 가보는 겁니다. 야, 그러면 교훈이 없고 예.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런 것을 또 관찰해서 북한 무기의 장단점을 보고 부족한 걸 보완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최선희 이번에 북한 외무상이 가서 푸틴을 만났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기 갔는데 공교롭게 군수공업부장이 수행을 했더라고.
최선희를 수행하는. 그게 또 의미가 있나요? 근데 딱 그 저기 서류를 끼고 있는 게 사진에 찍혀버렸는데 예. 우주기지 방문 계획이에요. 거기에 이거 화면을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그러면은 왜 갔겠습니까? 그동안에 북한 미사일 포탄 써보시니 어때요? 그러니까 북한이 좋아. 큰 도움이 됐어.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못 도와줘서 허덕허덕거려. 이제 북한만 우리를 도와주면, 북한만 있으면 우리 시간은 우리 편이야. 예. 푸틴은 이런 걸 뭐 엄청나게 하면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우리 둘이 잘해보자고 이 지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맞아요. 그 우주 기술, 예. 군사 기술 그것 좀 더 내놔. 예. 그럼 더 줄게. 아니 이 그림이 나왔는데. 무기랑 그리고 그 우주 기술하고의 어떠한 딜 그게 네. 지금 그림이 딱 그 있는 서류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나왔죠. 그것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러시아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2018년도 당시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 갔는데 그때는 푸틴이 안 만나줬어요. 네. 근데 푸틴이 이번에는 최선희 외무상을 반갑게 맞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례적으로 밀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또 푸틴이 방북을 하겠다. 그것도 그렇게 밝혔죠. 그 얘기도 됐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기 북한의 고립을 탈피하고 북한이 처한 식량과 에너지 경제난 이런 부분에도 일정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건 군사 기술이다. 이 부분이 이제 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 푸틴이 그냥 오겠습니까? 아무 선물 안 갖고? 선물 가져가야죠. 예. 가져와야죠. 예. 그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9월에 블라디보스톡에 갈 때는 선물을 가져갔잖아. 포탄 맞아요. 미사일. 예. 그래서 컨테이너 2,000개 분량의 포탄이 갔어요. 그러면 푸틴이 빈손으로 온다? 말이 안 되지. 무섭네요. 뭘 가져올까요? 예. 군사 기술이죠.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예. 제가 보기에 이제 두 나라의 그 밀착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한테 왜 군사적 비용이 아닙니까? 예. 이게 뭐 미친 개가 짖는 겁니까? 예. 의원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중국까지 가세를 해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지는데 의외로 그 최근에 그 보도 홍콩 보도를 보니까 중국은 약간 뒷짐지고 있다 이런 그렇죠.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홍콩에서 그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은 중국은 홍콩 보도가 있었는데 북한 러시아와 삼각축으로 엮이는 걸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칫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지역 긴장을 고조시켜서 신냉전을 촉발할까봐 우려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냥 생각하면 중국이 오히려 이 틈에 러시아와 북한과의 밀월 관계에 좀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껴서 미국을 견제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지난번 샌프란시스코의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로 미중 관계가 지금 급속히 개선되고 있고 미중 양측은 어떻게든 신냉전을 안 만들어 보려고 예. 대만도 찍어 누르고 있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서 미중 양국 간의 군사 당국 간의 그 한 라인이 다시 개통이 되는 등 예. 지금 너무나 미중 관계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넘기고 보자는 이 시점에 러시아는 전쟁 중인 국가고 예. 또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중립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북러 밀착에 끼어들 수 있는 형편은 아니죠. 예. 그리고 내가 중국 쪽의 인사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예. 자기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경제 실적이 너무 좋거든. 1% 어떤 분야 4% 성장까지 해가지고 근데 자기들이 도와준 게 없는데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요즘 식량이나 뭐나 보면 개선된 상황이 뚜렷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중국도 신기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후에 러시아가 뭐가 세게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그걸 또 신기해 하더라고. 그래요? 어떻게 북한이 저렇게 일어서지? 이런 어떤 거. 그래서 지금 요런- 유엔 제재로 완전히 수출이 막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어떤 북러 관계를 심상치 않게 보지만은 자기들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정황을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특히 운송수단 같은 것은 어느 나라도 북한에 수출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이 중국 근해에서 포착이 됐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 의혹이 있었던 곳이 나진항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대형 선박이 입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북한하고 러시아가 뭔가 이 공식적이지 않은 루트로도 뭐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최근에 나진항에 갔다 온 중국 사람이 제일 놀라는 게 네. 나진항에도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 기름값이 너무 싸더래. 아, 원래는 비싸야 되는데 그보다 그러니까 훨씬 싼 거예요? 싸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예. 뭔가 이 짝이 지금 예.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은데 어.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한반도에 큰 지정학이 움직이는 신호들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밀착되고 예, 예. 국제 제재는 이제 안 통해요. 음.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의해서 제재가 이루어지는 건데 예. 이 결의안이 뭐가 하나 통과돼도 또 통과시키고 또 통과시키고 쌓이고 해가지고 6개란 말이에요. 지금. 예, 예.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처음에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그때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마모된다고. 우회로를 뚫으니까. 아. 마모돼 가지고 이 그물이 이제 저기 여기저기가 이제 고장나고 뚫리고 해서 또 세금을 넣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유엔 결의안이 지금은 이제 구닥다리가 돼서 중국 러시아가 안 통과시켜 주니까 예, 예. 그래 가지고 벌써 한 3, 4년이 지나 버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국제 제재의 특징이에요. 그래 가지고 쉴 새 없이 계속 또 위반했지. 또 그러면 또 결의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구조인데 이게 마비되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기존의 유엔 제재 결의안에 별다르게 구애를 안 받아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예. 다른 수단에 의해서 우회로를 뚫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물 또 각종 사치품 그다음에 저기 북한이 필요한 어떤 거 체제 생존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자와 예. 어떤 그 식량 에너지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점차로 북한이 이제 제재 국가라고 하지만 제재에서 풀리고 고립해서 탈피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북한 조선중앙TV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음. 벤츠를 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새 걸로 보여서 논란이 굉장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독일의 벤츠 마이바흐 SUV 차량을 타고 나타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가 굉장히 좋은 차인데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해가지고 1718호에서 고가 차량을 포함한 운송 수단은 북한에 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라고 아예 네. 명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벤츠사에서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유입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 차가 중고거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새 차를 독일 벤츠를 북한에서도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벤츠는 중국으로 가장 많이 흘러 들어가 있고요. 현재 벤츠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 중국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미국이 지정한 어떤 중국 기업이 아닌 제3의 기업이 일단은 밀거래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아무래도 밀거래. 중고보다는 신차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최고 조남이 타는데. 아, 이거 안 그래도 사진 보니까 차 엄청 좋던데요. 아니 그럼요. 기스도 어. 하나도 없고 아주 파리가 자빠지겠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폼나게 살고 싶지. 그런 걸 뭘 중고로 삽니까? 네, 아무리 네. 북한이 못 사는 나라라 그래도. 그래서 이게 중국 쪽에 뭐 수백만 대가 이미 팔려나간 제일 큰 시장이 있고.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러시아보다는 중국 쪽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이 왜 화성 18형 미사일이 이제 가장 위협적인데 그 밑에 그 바퀴가 18개 달린 트럭이 가잖아요. 아니 그 국제 제재에서 저런 차량을 어떻게 구입하냐고. 북한은 맞아요, 저런 맞아요. 차량 못 만드는데. 예, 근데 예. 다 나와요 지금.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제재를 해도 그 제재 결의안이 오래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모돼서 네. 북한은 찾아낸다. 네. 거기에 호응하는 제3국이 있고 지금 해상에서 석유도 밀매입 다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게 바로 변화된 지정학입니다.
이제는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 이 변화된 지정학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렇게 수출 금지가 돼 있고 여러 물자들이 아까 그런 러시아하고의 관계로 무기하고 신기술이 오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자들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 신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적신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런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두 개의 국가론, 이제 한민족은 없다, 통일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이제 새로운 노선을 하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도 이제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달라진 북한을 대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옛날의 북한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김정은식 새로운 어떤 북한, 네. 새로운 시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는데 우리로선 재앙이죠, 뭐. 재앙이다. 재앙이죠, 이게. 예. 여태까지 그 좋은 구도를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이런 어떤 냉전식 질서에서 우리가 좋아질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개선공단이라든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거나 어떠한 협상할 수 있는 우리하고의 연관관계가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뭔가 약간 우리가 그 뒷모습을 보는 기분이 들어요. 뒷모습. 예. 네. 그러니까 훌훌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재앙이죠. 예. 그래서 국지적인 분쟁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국가 지도자가 안정과 평화,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신용 등급이나 이 자본재 시장이나 이러면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가 보호를 하고 위기가 있으면 두 팔로 앞에 나가 막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꾸로 일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예. 이러다가 이제 크게 된 겁니다. 1월 초에. 이러고 변화된 세상이 되는데 여기서 무슨 우리가 저기 주변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괜히 전쟁 위기, 북풍 이런 어떤 옛날에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걸 넘실대던 게 얼마나 뼈 아픈가. 이걸 곧 깨닫게 될 거고 3월에 키리졸브 한미연합 훈련이 있는데 예. 사상 최대예요. 총선 코앞입니다. 이게 또 치킨 게임으로 가는군요. 총선 코앞이에요. 이거 일을 벌려놨으니 이걸 그래서 안보라는 게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손자병법에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지략이 있고 병법이 있는데 예. 그걸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힘을 과시하느라고 그냥 그 손자가 제일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의원님 그러면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좀 정지 상태라든지 휴지 상태가 좀 유지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아니 일단은 네. 이런 식의 어떤 전쟁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국정 기조 전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민생과 복리를 위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정치의 본질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건 바로 국민의 안위와 민생 복리. 이거 헌법 전문에 다 나와 있고 대통령 선서문에 다 나와 있고 아니 그걸 망각하고 뭘 힘을 과시하려고 자꾸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고 했던 이런 어떤 사익화된 정치를 하게 되면 국가 재앙이에요. 총선에서 엄청난 비용을 치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 하실 때가 아니라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시고 이 외교에 대한 특히 대북 관계에 대해서 국정 기조 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아니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누가 그 얘기했다가 들려나가대. 그러네요. 국정 기조 그 바꾸셔야 얘기했다가 합니다. 들려나가시더라고요. 예, 네. 몸 좀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의원님께서는. 저도 아파요. 그분이 아프니까. 예. 네. 제가 뵙고 병원 꼭 가시고 진단서 발부 받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대학원 개건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수진의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오전 9시에 최경영의 정치본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부부장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